저희가 벌써 여러 번 이렇게 함께 이야기를 나누게 되는데 오늘은 녹화장 분위기가 좀 달라진 것 같아요. 이제 강연과 토론의 형식으로 바뀐다고요. 대화 형식으로 하니까 좀 새로운 것 같습니다. 네, 요즘 뭐 수구민주주의 얘기도 많이 나오고요. 네. 이렇게 대화하면서 자연스럽게 토론하는 분위기가 요즘 분위기에 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리스 사상가들이 문답법 하는 걸 좀 따라하는 것 같아서 좀 새로운 기분이 듭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 책을 고르게 되었나 싶기도 합니다. 오늘 저희가 만나볼 도서는 역사상 가장 유명한 철학가가 아닐까 싶어요.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치학인데요. 이 저자도 책 제목도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유명하지만 실제로 읽어볼 사람은 얼마나 될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자, 박진희 학생은 정치학을 전공하고 있잖아요. 이 책 읽어보셨어요? 굉장히 많은 시간을 들여서 읽어보았는데 사실 이런 정치학이라는 다소 직접적인 제목을 들었을 때는 저와 같은 전공생뿐만 아니라 정치에 관심이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읽어볼 만한 그런 전공서라고 느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리스토텔레스가 저자라는 점이 참 시공간적인 거리감을 느끼게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들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리스토텔레스는 그 스승인 플라톤에 비해서는 훨씬 더 평이하고 현실에 와닿는 그런 글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시간이 많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스승인 플라톤에 비해서는 상당히 이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고전인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 그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치학이라는 고전은 정치학을 이제 가르치시는 입장에서는 좀 어떻게 활용하시는 도서인가요? 아리스토텔레스가 원래 정치학, 특히 뭐 정치 사상은 학문의 왕이라 그래서 주로 애용하는 책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폴리스라고 하는 정치의 시공간에서 일어나는 가장 기본적인 정치 행위에 대해 탁월하게 그 저술한 책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아리스토텔레스가 역사상 가장 유명한 철학자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한 명뿐만이 아니잖아요. 말씀하신 플라톤이나 소크라테스 같은 철학자도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고대 철학자입니다. 세 사람의 관계는 어떤가요? 예,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제 스승과 제자의 관계입니다. 플라톤은 소크라테스한테 배웠고 아리스토텔레스는 또 플라톤의 제자입니다. 그중에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이제 고대 그리스 철학의 정점에 있는 사람인데 사실 아리스토텔레스는 오래전의 사람이지만 오늘날 현대 학문의 기초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누가 이렇게 재미있게 표현했는데 아리스토텔레스가 만약에 오늘날 이 세상에 다시 온다면 그가 워낙 다양한 분야의 학문의 기초를 세웠기 때문에 대학의 어느 학과에 가더라도 종신 교수직을 받을 수 있을 만한 그런 대단한 인물이다. 그러니까 특히 이제 중세 그 아퀴나스라는 이제 철학자는 아리스토텔레스를 이제 단지 그냥 철학자라고 불렀습니다. 그 사람한테 철학자는 오직 이제 아리스토텔레스밖에 없었다는 의미죠. 그만큼 아리스토텔레스는 오랜 기간 동안 서양의 대표적인 철학자로 이제 군림해 왔고 정치학은 그 중에서도 이제 그가 기초를 세운 다양한 학문 중에서 특히 이제 정치학 분야에서 이제 대표적인 책이고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정치학의 많은 용어들을 그 책에서 처음 발견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스승과 제자의 관계로 맺어진 플라톤, 소크라테스, 또 아리스토텔레스 세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세 사람의 좀 학문적인 지향점이랄까요? 철학 사상에는 좀 차이가 있나요? 굉장히 좋은 질문이시면서 한마디로 말씀드리기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데요. 플라톤은 이상국가론이라든지 굉장히 이상향을 지향했던 스타일이라고 볼 수 있고 그에 비해서 아리스토텔레스는 굉장히 현실적인 것을 지향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 세 사람의 특징은 철학 그리고 그 이후에 서양 그다음에 세계적인 문명 혹은 철학사를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 인물이기도 하지만 구체적으로는 당시 그리스 아테네에 있어서의 민주정의 몰락 이후에 정치적 격변기에서 민주정의 어떤 옳은 정치체제 혹은 민주정의 발전을 위해서는 어떻게 했어야 됐나를 구체적으로 고민했던 사상가들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라파엘로의 유명한
아테네 학당이라는 그림은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가운데 있는 두 사람이 이제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죠. 이제 손으로 하늘을 가리키는 사람은 관념 세계를 이야기한 플라톤, 그리고 이렇게 손을 뻗어서 땅을 가리키는 사람은 아리스토텔레스, 그리고 소크라테스는 한쪽에서 사람들과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이 대화법이라는 걸 상징한다고 저도 배운 기억이 나네요. 이제부터 그러면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치학에 대해서 들어보도록 하죠. 자, 오늘 저희가 교수님의 강의를 청해 듣게 될 텐데요. 좀 어떤 부분에 집중을 해서 들으면 될까요?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치학은 다른 무엇보다도 아테네 민주주의에 대한 반성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현대에서도 민주주의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비판 불가능할 정도로 옳고 좋은 정치 체제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완벽한 정치 체제는 없기 때문에 아테네 민주주의의 어떤 원형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현대 민주주의에 있어서의 그 발전 방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볼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박진희 학생은 조금 책을 읽으면서 궁금했던 부분, 특히 이 부분을 조금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하고 싶은 부분이 있으셨나요? 교수님의 강의를 들으면서 참 정말 저런 생각을 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는 사제 관계인데 둘의 사상이 차이가 난다는 것이 좀 흥미로워서 이 부분을 이따가 다시 한번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고대 아테네의 위기를 통해서 2020년 대한민국이 나아갈 길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강연 잘 부탁드립니다. 그러면은 그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치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사진은 그 펠로폰네소스 전쟁을 그린 그림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다음에 플라톤, 아까 말씀드렸던 그 세 명의 철학자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펠로폰네소스 전쟁에 대해서 조금 그 이해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테네 민주정과 스파르타 과두정, 귀족들의 지배 체제 간의 전쟁에서 아테네는 궁극적으로 패배를 하게 됩니다. 그게 펠로폰네소스 전쟁에서의 패배인데요. 그 이후 아테네의 정치 체제는 많은 혼동을 겪게 됩니다. 여기서 아테네의 정치 철학자들은 과연 민주정은 옳았는가, 혹은 무엇 때문에 전쟁에서 패배하게 됐는가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됩니다. 자, 아까 그 나현수 기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그 라파엘로의 그 아테네 학당인데요. 가운데 손가락으로 위를 가리키고 있는 사람이 플라톤입니다. 이상향, 하늘, 천상의 이상 국가를 상징하고 의미하고 있다고 한다면은 그 옆에 손바닥으로 땅을 가르치고 있는 그 현실, 경험, 혹은 현실이라고 하는 게 낫겠죠. 그 이성과는 다른 현실에 기반한 사고와 철학을 해야 된다고 했던 사람이 바로 오늘 저희가 논의하고 있는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자, 이 플라톤의 이상국가론의 핵심은 어떻게 보면은 시민들의 과도한 욕망의 결과로, 다시 말해서 사적 이익의 과도한 추구로 인해서 민주정이 극단적으로 나갔다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플라톤의 사고입니다. 그래서 플라톤은 이러한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재산 공유제, 그다음에 처자 공유제라고 하는 것들을 통해서 시민들의 사적 이익 추구 욕구를 제어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사적 이익 추구가 아니라 모든 것을 공적 이익 혹은 국가 이익을 지향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보셨던 것 같이 그 현실에서
출발해야 된다라고 하는 아리스토텔레스는 그의 스승 플라톤의 이러한 이상국가론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 핵심은 하나의 통일체가 된다고 했었을 때 그것은 더 이상 국가라고 불릴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폴리스, 정치 공동체의 핵심은 다양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다양성이 무시된 획일적인 통일성은 폴리스, 그 다음에 정치를 옥죄다라고 파악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그의 정치학에서 정치 체제는 잘 혼합될수록 그만큼 오래 존속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실 혼합이라고 하는 얘기가 중요한데 혼합의 기본 전제는 모두 똑같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양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다양성을 어떻게 국가 공동체 혹은 정치 공동체 내에 잘 혼합시켜낼 수 있을 것인가. 이게 기본적으로 아리스토텔레스의 문제의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다양한 시민들이 그들의 개인적인 혹은 사적 이익을 추구하다 보면은 극단적인 욕망의 정치로 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정치라고 하는 것이 어떤 공동체고 모두와 관련돼서 어떤 공익이라든지 공공선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어떤 정치인들이나 지배자들의 개인적인 사적인 욕구를 혹은 이익을 추구할 때 그것은 극단의 욕망의 정치로 간다라고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까 말씀드렸던 그 다양성 혹은 정치 공동체 폴리스를 이루고 있는 시민들을 아리스토텔레스는 두 가지 계층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부자와 평민 혹은 빈민 계층. 이 둘 사이의 관계의 조율이 정치의 핵심인 거죠. 그래서 그 이전에 뭐 지금도 그렇긴 하지만 그 동서고금을 통해서 항상 부자와 빈자 간의 대립 관계는 정치 공동체에 끊임없는 문제를 발생시켰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극복해 나가는 과정이 사실 아테네에서 민주정의 발달 과정이었는데 아테네 민주정의 초기에 있어서 그 아테네 민주정을 부르는 이름이 이소노미아라고 하는 겁니다. 소위 말해서 법 앞에 평등. 그런데 이 이소노미아라는 개념이 나중에 데모크라티아로 바뀌게 됩니다. 데모크라티아는 데모스의 크라티아, 지배. 이소노미아는 법 앞에 평등이었는데 이제 데모스라고 하는 소위 말해서 평민 계층의 지배로 변하게 된 거죠. 여기서 플라톤 혹은 구체적으로는 아리스토텔레스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문제를 파악하기 위해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정체 분류라고 하는 지금도 쓰고 있는 유명한 그 정체 분류를 체계화시키는데요. 그것의 두 가지 그 기준은 지배자의 수와 통치 목적입니다. 일인 소수, 다수. 1인이 지배하는 걸 군주정, 소수가 지배하는 걸 귀족정, 다수가 지배하는 걸 민주정이라고 한다고 했었을 때 통치 목적이 공익일 때 군주정이고 사익일 때 폭군정으로 간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소수가 공익을 위해서 지배할 땐 귀족정, 소수가 사익을 위해서 지배할 땐 과두정, 그다음에 다수가 공익을 위해 지배할 때는 혼합정, 다수가 사익을 위해 지배할 때는 민주정. 이 민주정이 바로 데모크라티아입니다. 앞에서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배자층이라든지 혹은 한 분파가 자신의 사적 이익을 위해 지배할 때 과도한 욕망의 정치로 간다고 파악을 했는데 플라톤뿐만 아니라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치학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문제의식은 왜 아테네 민주정이 펠로폰네소스 전쟁에서 패배를 하게 됐는가. 다수, 특히 여기서는 데모스라고 하는 빈민층, 평민층이 정치 공동체의 공익을 위해서 정치 행위를 했던 것이 아니라 사익을 위해 민주정이라고 하는 건 요즘과는 좀 다른 의미입니다. 그들만의 사익을 위해서 정치 공동체를 운영하다 보니까 그것이 극단으로 가게 됐고 그 와중에 전쟁의 어떤 올바른
전략이나 이런 것들을 수립하지 못함으로써 펠로폰네소스 전쟁에서 패했다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나타난 이러한 고민 속에서 나타난 문제의식이 바로 아리스토텔레스의 혼합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부 계층이 자신들만의 이익을 위해서 통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계층이 있기 때문에 이들이 정치에 같이 참여하면서 서로 뭐 근대의 개념이긴 하지만 서로 견제와 균형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혼합을 통해서 공익을 혹은 공동의 이익을 위한 정치를 해야 된다라고 파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구체적으로 민주정과 과두정의 혼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민주정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빈민들의 참여 혹은 평민들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정치 체제라고 한다면 과두정은 소수인 귀족들이 참여하는 정치 체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둘이 혼합되었을 때만이 과도한 극단의 욕망의 정치로 가는 것을 제어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치학에서 또 중요한 개념이 하나가 나오는 게 바로 이 중산층 개념입니다. 혼합정에서 또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는 게 바로 이 중산층. 근데 이 중산층의 문제의식은 바로 앞에서 설명드렸던 과도한 욕망의 정치로 가는 것을 제어할 수 있는 중요한 어떤 시민층을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귀족층은 너무 많이 가져서 더 많은 것을 추구하느라고 극단으로 가게 되고 빈민층은 자신의 부족한 것을 채우기 위해서 극단으로 간다고 하면은 이 중산층은 적당한 재산을 가지고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정치를 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중산층에서 나오는 개념이 바로 이 중용이라고 하는 개념. 어떤 극단의 어떤 욕망을 추구하는 정치가 아니라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그 가운데 중간을 택할 수 있는 중용의 정치, 그것을 이끌 수 있는 것이 바로 중산층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치학에서 나오는 혼합정과 중산층의 정치, 이 두 가지가 아테네 민주정의 극단화 과정에서 나왔던 그 몰락을 극복할 수 있는 핵심적인 문제의식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들어줘서 감사합니다. 네,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치학에 대해서 교수님의 강의를 들었는데요. 흔히 역사는 반복된다고 하는데 역사가 반복되는 걸까요? 아니면 사람 사는 모습이 크게 바뀌지 않는 걸까요? 이 아리스토텔레스가 고민했던 빈자와 부자의 갈등, 사회 계층 간의 갈등은 지금도 여전한 사회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강연 들으면서 어떤 생각하셨어요? 저도 기자님의 말씀에 굉장히 동의를 하면서 특히 아리스토텔레스가 이야기한 혼합정과 그리고 중산층이 주도권을 잡아야 하는 부분에 굉장히 공감이 갔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이렇게 수천 년이나 된 오래된 사상이 현대 사회에서도 여전히 적용되기 어렵다는 점이 아마 저의 고민으로 좀 남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교수님의 코멘트도 들어보고 싶어요. 예, 저는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대철학자는 결국 그 현실에 대한 치열한 고민, 관심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강연으로부터 좀 볼 수 있었습니다. 교수님께서 좀 강의를 통해서 저희한테 가장 전달하고 싶었던 메시지는 어떤 걸까요? 다들 잘 말씀해 주셨. 제가 또 첨언할 게 있나 하는 생각도 들지만요. 정치라고 하는 것이 그 예나 지금이나 갈등의 해결이 가장 중요한 과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갈등의 상대방은 뭐 시대를 통해서 계속 변하겠지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남는 거는 그 갈등을 어떻게 잘 해결해야 될 것인가. 이게 정치의 가장 기본적인 문제의식이 아닌가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저희가 강연을 들으면서 궁금했던 것들을 하나씩 여쭤볼 시간인 것 같은데요. 저는 이걸 제일 먼저 여쭤보고 싶어요. 그 아리스토텔레스는 정치를 좋은 정치와 나쁜 정치로 구분하는 기준을 사익을 추구하느냐, 공익을 추구하느냐로 봤거든요. 그러면서 가장 좋은 정치인 혼합정은
과도정과 민주정의 혼합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과도정이랑 민주정은 아리스토텔레스의 기준대로라면 사익을 추구하는 나쁜 정치거든요. 그런데 이 두 정치 체제의 혼합이 어떻게 가장 좋은 정치 체제가 될 수 있는 건가요? 좋은 질문이니까 역시 어렵네요. 사실은 귀족정이나 뭐 혼합정이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지만 좋은 정체는 굉장히 불안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불안하냐면 강연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계층이 배타적으로 지배를 했었을 땐 초기에는 정치를 잘 할 수 있지만 그 어떤 사익 추구라고 하는 것이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거라고 한다면은 그것이 시간의 흐름과 더불어서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 가지 문제를 발생시키는데 귀족정은 아리스토텔레스가 정치학에서 얘기하기에 굉장히 좋은 정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얘기는 하지만 그것보다도 안 좋지만 그 두 개를 혼합시켜야 된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사익의 추구욕을 인정을 하면서 그것을 어떻게 서로 혼합을 통해서 제어할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현실주의적인 네. 고민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치에는 어떤 인간의 기본적인 욕망 또는 심리적인 요인들을 상당히 잘 반영하고 있군요. 예, 그렇습니다. 민주정은 그 민중의 어떤 욕망, 귀족정은 또 귀족들의 어떤 지혜에 기반한 정치 체제인데요. 사실 아까 왜 저도 오랜 시간 동안 궁금했던 것이 혼합정은 아리스토텔레스가 생각한 세계 좋은 정치 체제 중에 하나인데 왜 나쁜 정치 체제를 혼합했을 때 그런 좋은 정치 체제가 생겨나는가 그게 항상 궁금했습니다. 사실 이걸 시민 자체의 어떤 선함, 좋음을 통해서 이제 생겨나는 정치 체제인데 혼합정은 그 진료라기보다는 형상, 그러니까 어떤 정치가나 그 건국자의 어떤 정치적 지혜에 기반해서 나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어떻게 정치적 지혜를 발휘해서 좋은 어떤 국가로 만들 수 있을지 그런 어떤 현실적이고 정치가의 어떤 지혜에 기반한 그런 좀 독특한 정치 체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 방금 두 분의 답변을 들으면서 질문 한 가지가 떠올랐는데 참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런 사적 욕구를 인정하고 또 이런 좋은 정치 체제의 불안정함을 약간 시인함으로써 굉장히 현실주의자라는 것을 알 수 있었잖아요. 그것과 반해 제가 아까 강연 초반에 이제 질문 드리고 싶었던 사항이 플라톤은 이에 반해서 다소 지나치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이상주의자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사제관계임에도 불구하고 둘의 이상주의와 현실주의의 이런 차이가 어떻게 발생을 했는지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가 바라봤던 이상사회가 무엇이었길래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렇게 현실적인 답변을 내놓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려보고 싶어요. 역시 좋고 어려운 질문이네요. 글쎄요, 아리스토텔레스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과를 가더라도 종신직 교수가 될 수 있는 것처럼 기본적으로 또 그 의사이기도 했었고 뭐 자연과학자이기도 했었고 그래서 그 저술 같은 걸 보면 굉장히 자연에 대한 그 통찰이 굉장히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러한 그 학문적 배경이 그 플라톤과는 다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잘 아시다시피 또 그 스승의 그 어떤 이상국가론이라든지 혹은 국가라고 하는 책을 보면서 이것이 갖고 있는 어떤 그 문제점을 그 제자이기 때문에 또 더 잘 파악할 수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저도 예. 교수님의 제자인데 교수님의 저희 단점을 잘 파악하고 계시겠죠. 제가 잘 파악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사실 저도 이렇게 사제지간인데 어떻게 그렇게 다를 수 있는가 그게 참 궁금했습니다. 사실 아리스토텔레스는 정치학에서 플라톤을 비판하고 있지만 누구보다 존경하는 스승이었거든요. 사실 아리스토텔레스는 아테네로 유학하고 온 유학생이라고 할 수 있는데 보통 학부는 이제 4년 공부하면 떠나야 되는데 아리스토텔레스는 수십 년 동안 스승이 죽기까지 그 아카데미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그렇게 존경함에도 불구하고 차이가 났던 게 그냥 제 나름의 추측이지만 플라톤은 아테네 출신의 그 귀족이었지만 아리스토텔레스는 사실은 이방인이었습니다. 아테네 사람이 아니었고 지금 마케도니아와 그리스의 그 접경지대에 살던 사람이었고 그러니까 아마 이방인으로서
그 당시 세계의 중심인 아테네에서 적응하고 살아가기 위해서 플라톤은 뭐 걱정하거나 두려워할 것이 없는 거기에 주류 중에 주류였지만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방인으로서 어떻게 새로운 세계에 적응하려고 이렇게 노력하다 보니까 보다 현실적이고 좀 중도적인 입장을 이렇게 취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나름대로 이제 생각을 해봅니다. 네. 저희가 이제 쭉 여러 명의 철학자들을 지금까지 만나왔잖아요. 훌륭한 사상을 비판하면서 인류의 사상을 계속해서 진보해 온 게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자, 마지막에 교수님께서 여기서 아주 중요한 개념이 나온다라고 하면서 언급하신 게 중산층이라는 용어예요. 아리스토텔레스는 가난이야말로 민주정의 결함을 낳는 원인이다 이렇게 지적을 하기도 했는데 사실 우리도 많이 듣는 말입니다. 중산층이 무너졌다. 중산층의 위기다. 중산층을 두텁게 해야 한다는 이야기는 지금도 정치권에서 늘 하는 이야기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상에서 어떤 현대 사회의 복지 과제랄까요? 그 해결책 같은 걸 좀 찾아볼 수 있는 지점이 있을까요? 예, 아주 좋은 말씀이십니다. 물론 지금 복지국가는 근대국가 이후의 문제고요. 이 당시는 복지국가라고 하는 혹은 근대국가라고 하는 체계가 없었기 때문에 중앙집권적인 국가에서 뭐 부조를 해준다거나 이런 개념은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그런 의미에서 아리스토텔레스의 굉장히 중요한 문제의식은 비이성, 극단이라고 하는 거죠. 그 정치를 봤었을 때 부족함에서 나오는 극단으로의 욕망의 정치를 어떻게 제어할 수 있을 것인가. 네. 그 반대급부로서 합리와 이성의 정치. 그걸 하기 위해서는 적당한 수준의 재산 혹은 삶의 기반이 마련돼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현대 사회에서 빈부격차 심화나 뭐 양극화가 심화될 때 사회에 언저리에 있거나 혹은 도태되신 분들을 국가가 부조를 통해 가지고 어떤 삶을 누릴 수 있는, 꾸릴 수 있는 그런 배경이나 그런 것들을 마련해 준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정치 체제의 안정을 위해서 그다음에 사회의 안정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의식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 중산층이 이게 최근 몇 년 전에 많이 유행했던 말입니다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중산층을 보는 기준이 몇 평대의 집에 사느냐, 얼마짜리 차를 타고 다니느냐라면 뭐 해외나 유럽의 경우에는 어떤 취미를 가지고 있느냐, 1년에 여행을 몇 번이나 다닐 수 있느냐, 이렇게 기준이 다르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어요. 아리스토텔레스가 제시했던 중산층의 개념, 지금 우리 사회와 비교해보면 어떻습니까? 사실 오늘날의 중산층은 사실 자본주의 이후에 생겨난 개념입니다. 중산층으로서의 어떤 자의식을 가지고 있는 어느 정도 생활 수준이 되는 사람들을 일컫는데 아리스토텔레스는 사실은 그런 사회 경제적 관념은 희박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은 정치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책인 니코마코스 윤리학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거기서 이제 아까 김경희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중용의 정신을 강조를 합니다. 사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가 이야기하는 중산층은 어떤 사회 경제적인 어떤 요소보다는 계층 간의 관계가 정치를 얼마나 안정화시키고 좋은 정치를 만드느냐에 더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한 가지 이제 덧붙여서 그러면 그 당시 아테네의 어떤 복지나 빈부 문제는 어떻게 해결되었느냐 이걸 좀 잠깐 살펴보면 사실 민주정이 발달하면서 오늘날처럼 뭐
구체적으로 뭐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거나 뭐 이런 구체적 제도를 통해서 이제 복지 문제가 해결됐다기보다는 민중의 힘이 크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재산의 재분배가 이루어졌습니다. 어떤 일이 있냐면 그 만약에 가난한 사람이 부자를 이제 법정에 이제 소송을 걸었을 때 그 빈자가 이제 소송에서 이기게 되면 재산을 맞바꾸는 지금으로서는 좀 이해하기 힘든 그런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도편 추방제라고 해서 워낙 인기가 있거나 능력이 있는 또 지도자는 또 10년 동안 추방당하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지도자들이나 귀족들이 항상 평상시에 민중의 시선,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다음에 인기 이런 것들을 평판 이런 것들을 신경을 썼습니다. 함부로 대할 수가 없었겠네요. 그렇죠. 민중의 그래서 축제나 이럴 때 이제 귀족 돈 많은 사람들이 이제 기부를 많이 해서 이제 즐기도록 하고 그다음에 전쟁을 대비한 어떤 배나 함선 같은 거를 자기 재산을 기부해서 건조하도록 하고 그래서 민중의 힘이 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어느 정도 이제 빈부격차가 해소됐는데 이거는 오늘날에도 민주주의가 사실은 굳건하게 서 있어야 사실은 빈부격차도 이제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또 사실 지금 빈부격차나 특히 재산에 관련돼서 부자와 빈민 그리고 중간 계급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전 이런 의문점도 드는 것 같아요. 사실 현대 사회에서는 우리가 계급보다는 사회 경제적 이유 말고도 뭐 다른 환경적이나 아니면 나는 교육을 이만큼 받았다 이렇게 다양한 이유로 계층이 나뉘곤 하잖아요. 혹시 현대 사회에서는 이런 재산뿐만 아니라 다른 요소로 인해서 이러한 중간 계급 떠오른다. 이러한 중간 계급이 정치의 주도권을 잡아야라고 한다면 고대 아테네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그것도 어렵고 좋은 질문이네요. 아까 근데 나윤수 기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각 사회마다 중산층이나 혹은 어떤 층을 나누는 건 다를 수가 있죠. 물론 통계적으로 어떤 재산의 정도나 이런 걸 가진 거는 보편적일 수 있지만요. 그래서 근데 말씀하신 거랑 연계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아리스토텔레스의 문제의식은 기본적으로 시민을 전제로 한 거기 때문에 균형과 조화 그 가운데 극단의 가운데에 중심을 잡을 수 있는 그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게 최근으로 말하면 예전에는 교양 시민이라는 게 있을 수 있고요. 아무리 재산이 많아도 교양이 없으면은 우리가 그 사람을 존중하지 않는 것처럼요. 그래서 말씀하신 거를 다른 식으로 대답 드릴 수 있다면 아마 교양 시민. 그래서 이런 층이 두터워지고 그랬었을 때 어떤 재산을 얼마 이상 갖고 있고 아까 말씀하신 몇 평 이상 살고 그런 것이 아니라 사람의 인격을 보고 그 사람의 격을 보고 그러면서 서로 존중할 수 있는 그 가운데 서로 극단으로 치닫고 갈등이 증폭되는 것이 아니라 갈등을 화합과 혹은 소통으로 해소할 수 있는 갈등은 없어지지가 않거든요. 계속해서 끊임없이 생겨날 때 그것을 어떻게 잘 그 공동체 내에서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그 해결의 주체가 누굴 것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의식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현대 사회에서 우리 시민들이 중용이라는 덕목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좀 어떤 자세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오늘날 우리 사회나 정치의 가장 큰 문제점은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 상대방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 주장만 계속 내세우는 것입니다. 이미 어떤 사안이든지 대부분 어느 당 지지자이냐 어떤 정치 성향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미 답이 정해져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진정한 어떤 그 중산층에 기반한 중용의 정치가 가능하려면 상대방의 어떤 주장을 귀 기울여서 들어보고
혹시 상대방의 주장에 일리 있는 내용이 있으면 그걸 받아들이고 자기의 의견을 수정하는 그런 그 열려 있는 마음을 가진 시민들이 이제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참 이런 중용의 덕을 갖춘 다양한 계층들이 이제 정치에 참여하는 것이 굉장히 긍정적인 현상인데, 물론 과거의 국회보다는 나아졌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여성의 참여나 아니면 청년의 정치 참여가 제가 보기에는 다소 미비한 것 같아요. 혹시 이러한 다양한 계층의 참여를 현대사회에서 조금 더 장려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까요? 사실 아리스토텔레스는 여성과 노예에 대한 상당히 그 낮은 평가 때문에 지금까지 이제 비판을 받고 있거든요. 근데 그 점은 또 2000여 전의 그 어떤 사회상하고 오늘날하고는 많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오늘날의 기준으로 그냥 무조건 비판하기는 힘들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책을 읽어보셨으니까 좀 느끼시겠지만 아리스토텔레스는 상당히 귀족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평범한 다수의 어떤 상식과 건전한 판단 능력을 신뢰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 각자가 이제 음식을 가지고 와서 하는 그런 네. 잔치가 있잖아요. 포틀럭 파티라고 예, 하죠. 그렇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음식을 가져올수록 또 그 잔치는 더 풍성해지고 좋아지는 것처럼 다양한 의견과 생각을 가진 그 많은 사람들이 이제 참여하는 정치가 오히려 이제 아까 그 김경희 교수님께서 계속 강조했다시피 그런 혼합정의 어떤 정신에 기반한 그런 정치가 이제 좋은 정치가 될 수 있다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다양한 계층과 다양한 연령의 어떤 정치인이 등장하고 그런 포용성 있는 정치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평범한 일반 시민들의 어떤 정치적 판단 능력 이걸 신뢰하는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말로는 그렇게 하지만 사실은 나름대로 다 편견 또 그동안 오랜 시간 동안 여성에 대해서 또 나이가 적은 사람에 대해서 학력이 낮은 사람에 대해서 가난한 사람에 대해서 또는 피부색이 다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알게 모르게 편견을 가지고 있었는데 오히려 그 점에 있어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오히려 일반인들의 어떤 그 건전한 판단 능력을 믿었다는 점에 있어서 우리가 참고할 만한 것 같습니다. 네. 아주 큰 변화가 있었던 건 아니지만 20대 국회에서 21대 국회로 넘어오면서 연령대도 다양해지고 좀 다양성을 좀 대표할 수 있는 국회의원들이 많이 늘었습니다. 이런 현상들을 좀 정치학자로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좋게 보고 있습니다. 약간 너무 간단한 답변인데요. 말씀하셨다시피 그 아리스토텔레스의 문제의식은 갈등의 해소는 다양성을 포용할 수 있는 데서 출발하고 그것을 통해서 해소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청년, 여성, 아직 우리나라에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소수자라든지 이런 그 다양성을 표출하는 많은 부분들을 정치의 영역에서 어떻게 포용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이렇게 되었는데요. 아리스토텔레스와 함께한 오늘 강연 어떠셨어요? 저는 굉장히 전공생으로서 사실 민주주의의 성공과 실패에 대한 고민이 다소 깊은 편인데 그래도 오늘 이렇게 강연과 토론을 통해서 우리가 추구해야 할 다양성의 가치를 되짚어보면서 조금이나마 갈피를 잡을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께서는요? 저는 이제 그 정치학에서 그 아주 유명한 말이죠. 인간은 정치적 동물이다. 사실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인간은 폴리스적 동물이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은 폴리스 그러니까 정치 공동체를 떠나서는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없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대인들은 이제 개인의 어떤 취미나 개인의 이익에 좀 매몰돼서 공동체 문제에 좀 소홀해질 수 있는데 인간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국가나 정치 공동체 문제에 관심을 갖고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새기게 돼서 좋은 어떤 강연과 어떤 토론의 시간이었습니다. 네, 그 다양성의 공존과 포용이라는 것이 민주주의의 핵심이 아닌가라고 하는 것을 다시 생각해보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잘 사는 세상, 2000년 전에도 지금도 인류의 영원한 과제인 것 같습니다.